네, 원영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 전해드리죠. 국세청이 재택근무 비용 공제를 해준다는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추가 세부 사항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로 최소 4주 연속 근무 시간의 50% 이상을 집에서 일했을 경우에 세금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혀졌었죠. 하루당 $2, 최고 $4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외에 비용 처리 항목으로는 인터넷 요금이 포함이 됐고, 과거와 달리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설치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400 이상의 비용 처리 과정도 간소화가 됐는데, 이 경우를 위해서 간소화된 신고서 T2200S가 새로 나왔습니다. 전에는 근로조건신고서 T2200을 작성해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제출해야 됐었는데, 이제 그것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신고서의 경우에는 그리고 13개 항의 기나긴 질문이 있었지만, 새 보고서에는 딱 3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재택근무 했느냐, 또 고용주가 재택근무 관련 비용을 지급해 줬느냐, 또 세 번째는 전체 비용이 T4에 포함이 됐느냐, 이 3가지에만 yes, no로 답하면 됩니다. 또 구체적인 지출 항목을 작성하는 T777 서류 작성도 쉬워졌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비용 계산을 위한 계산기를 웹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한다고 합니다. 단 올해 발표된 재택근무 관련 비용 처리, 지금 말씀드린 이 비용 처리 관련 규정은 내년도 세금 보고할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재택근무비 공제 신청자는 2018년 과세연도에는 17만 4,210명이 이 재택근무 비용 공제 신청을 했었고요. 1인당 당시에 평균 $1,561 정도 신청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그런데 재택근무를 시작한 직장인은 모두 240만 명, 10월 기준으로 2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택근무 관련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것만 해도 국세청으로서는, 정부로서는 아주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부담을 좀 줘야겠죠.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토론토시 의회가 빈집세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이 토론토의 만성 주택난을 해소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빈집세를 도입할 것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토시는 아직 정확한 빈집이 몇 채나 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소비량을 바탕으로 한번 추산을 해보면 현재 최소 9,000채에서 최고 27,000채 정도가 빈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론토시는 공시지가, 공시 가격의 1%만 과세를 해도 매년 5,500만 불에서 6,600만 불 정도의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주택난 해소 정책에 쓸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빈집세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지 않거나 또 임대도 주지 않아서 아예 비어있는 집, 이런 집들을 대상으로 과세를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빈집세는 애당초 주택가격이 폭등하던 밴쿠버에서 국내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중국계 자금을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한 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임대조차 하지 않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주택난을 가속시킨다는 비판이 계속됐었죠. 그러자 밴쿠버시가 2018년부터 빈집값의 1%를 빈집세로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2%씩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시의회에게 가세권을 부여를 해서, 그러니까 토론토시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징수권을 주면서 빈집세안이 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후년 2022년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토론토는 밴쿠버와 달리 빈집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이걸 세제까지 정착을 해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빈집세 도입은 심리적인 영향이 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콘도 시장이 서서히 살아날 텐데 이 콘도 시장의 부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빈집세를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사실상 중국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마캄 지역에 국한될 수도 있다는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관계자들은 이 빈집세 받아볼 만하다고 주장하는 다른 쪽은
빈집이 늘어나게 되면 관리가 안 돼서 미관을 해치고 그래서 지역의 가격만 올리기 때문에 빈집세 도입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로나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주들의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래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빈집세가 도입이 되면은 코로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임대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임대주들은 사실상 원치 않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주장, 양쪽의 주장에 대해서 토론토 토리시장은요, 구입자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장기 거주한다든지, 그러니까 집주인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든지, 또는 주택을 장기간 개보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집세 도입에 그리고 적용에 충분한 검토를 거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빈집세 도입. 개인적으로는 빈집세 도입이 있을 만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콘도 시장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빈집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조금만 빈집의 기간이 오래되면은 나중에 폐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겠죠. 이런 집들이 동네 중간중간에 있다고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역의 집값이라든지 환경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게 되겠죠. 아무튼 세금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 반가운 일은 아니겠지만 빈집세 도입, 밴쿠버의 경우에는 지금 성공적으로 그것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니까 이곳에서도 굳이 그것을 회피하거나 도외시할 필요는 없이 검토는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온타리오주 식당의 이 주류 배달, 이게 앞으로는 영구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온타리오주 감사원은 이 코로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외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식당들이 앞으로 계속 주류 배달을 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이다. 코로나가 거쳐지더라도 식당에서 주류 배달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안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류 사행어 감독위원회가요, 지난 3월부터 한시적으로 이 주류 취급 면허가 있는 식당에 주류 배달을 허용을 했죠. 당초 그런데 주류 배달은 올해 말까지만 허용됐던 것입니다. 시한부적 규정이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한 토론토 지역 그리고 필 지역의 식당 실내 영업이 금지되는 등 이 식당 업계의 경영난이 계속 가중됨에 따라서 그나마 작은 숨통이라도 될 수 있을까? 주류 배달을 계속해서 허용하자. 이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술 배달을 식당이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뭐 술을 바깥에서 마셔서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볍게 한잔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식당 업계의 경영난을 조금 도울 수 있는 방안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검토는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검찰총장이 2개월 정직을 당하고 그리고 집권자의 표현에 의하면 그동안에 검찰 개혁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추켜 올려 세워지는 장관이 있기도 하고 코로나가 하루에 평균 1000명이 넘게 나온다고도 하고 아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머리도 식힐 겸 극작가 이강백 씨가 지난 1973년에 썼던 희곡집 파수꾼이라는 책이 눈에 띄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잠깐 전해드릴게요. 얘기를. 이 책의 무대는 황야입니다. 황야. 파수꾼 가나다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합니다. 이 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높은 막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멀리 내다볼 줄도 알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 그런 전설적인 파수꾼입니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가가 그 높은 막루대에서 지켜보다가 이렇게 소리치게 되면 막루 아래에서 나와 다가 함께 양철북을 동동동동 두들깁니다. 북소리 중지, 이리때는 물러갔다. 이런 외침이 들릴 때까지 나와 다는 정신없이 북을 쳐댑니다. 아무튼 이런 세 명의 수고와 희생 덕에 마을 주민들은 안전하게 밤잠을 이룰 수가 있었죠. 이 중에 다는 참 겁많은 풋내기지만 언젠가는 가처럼 자기도 훌륭한 파수꾼이 되어서 높은 막루에 올라가겠다는 꿈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 파수꾼 다가 어느 날 밤 호기심을 못 이겨서 궁금한 나머지 막루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새벽의 황야는 이리때가 뭡니까? 평화롭기 그지없고 아름답기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부동자세로 잠을 자고 있던 가가 갑자기 깨어나면서 발작처럼 외쳐댑니다. 이리때가 몰려온다. 이리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도 이리떼는 없었습니다. 자, 수험생들은 이 파수꾼이라는 희곡을 넣고 국어작문법을 배울 때요, 정의와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된 사회에 대한 풍자다, 1970년대 한국 정치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내용이다, 이런 해석의 밑줄을 쫙쫙 그어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당시 외부의 이리떼, 여기서 말한 이리떼는 북한이었겠죠. 그 북한을 만들어서 공포를 불어넣고 자유를 억압하는데 주민들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착각한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이 아이러니를 파악해야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는요, 1970년대를 증오해서 탄생한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1970년대를 참 묘하게 그리고 빨리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건 이제부터 내부에 있습니다. 20년 집권 운운하는 것, 30년까지도 집권해야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것은 걸핏하면 적폐 세력이 돌아온다면서 겁을 주며 계속 연장하려고 들겠죠. 위안부 피해자를 돕는 척하면서 이 할머니들의 등을 수십 년 파먹은 그 여인을 비판하면서 친일 세력이 준동한다고 양철복을 두드립니다. 이 여자 국회의원 잘못 건드리면 친일 세력으로 몰립니다. 북을 막 쳐대니까요.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는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적반하장을 폈었죠. 적폐와 친일과 쿠데타, 이건 이 문정권이 애용하는 이리떼 3종 세트입니다. 현실은 파수꾼이 풍자한 그 마을 못지않게 참 허망합니다. 여권은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양측이 손인이 된 지 참 오래됐습니다. 집값 통계까지 왜곡한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얘기는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은 피해 호소인이라는 들어본 적도 없는 명칭을 만들어내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뒤범벅돼서 뒤바뀌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죠. 공익제보자인 20대 청년을 범죄자로 단죄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집권당이. 실정을 비판하면 이리떼로 몰아갑니다. 그러니 냉소만 쌓일 수밖에 없죠. 파수꾼에서 촌장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파수꾼과 이리떼의 진실을 고발하는 편지를 받고 현장에 납신 건데요, 독재자에게 꼭 총칼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이해심 많아 보이는 촌장은 정중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 아까 막루에 올라갔다가 깜짝 놀라고 실망한 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리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그런데 없는 걸 좀 미리 두려워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사람들은 이리떼에 단결하기 위해 단결한 거야. 그게 질서를 만든 거지. 그 질서가 마을을 지켜준단다. 파수꾼은 사람을 위해서 고귀하게 자기 몸을 불살라 희생한 거야. 이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이게 설명입니까? 겁박입니까? 아무 책 쪽에 나온 얘기긴 하지만 정권이 똑같이 이런 식이라는 거죠. 이 연극은 쓸모없고 비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말하기 때문에 매력적입니다. 다시 읽은 파수꾼은 지금 이 시대에도 아주 직통하는 이야기라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좋은 연극은, 정말 좋은 연극은 관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훈계하지 않습니다. 저렇게 살아도 되는지,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관객들에게 스스로 반문하게 만드는 게 좋은 연극입니다. 권력을 쥔 자들이 이리떼다 고함칠 때, 이때는 바로 의심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며 양철복을 두드리지는 않는지, 그래서 코로나 사태 맞아 이리떼로 부려먹고 있는 건 아닌지 경계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 참 70년 전, 60년 전에 허심탄회하게 부르던 우리 민중가요가 있죠. 가요라고 하기에는 가곡 쪽에 가깝습니까? 봉숭아라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빨간 봉숭아. 그 봉숭아, 울 밑에서 피고 있는 봉숭아를 보면서 울분을 달랬던 그런 민족적 정서, 그런 것들이 아직도 가슴속에들 많이들 남아있을 텐데요. 그 여전히 살아있는 민족의 정서를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좀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봉숭아 불러봅니다. 울 밑에선 봉숭아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너를 반겨 놀았도다. 언간에 여름 가고 가을바람 솔솔 불어 아름다운 꽃송이를 모질게도 침노하니 낙화로다. 늙어졌다 내 모양이 처량하다. 부풍 한설 찬바람에 네 형제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이 이에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환생길을 바라노라. 자고 나면 거짓 세상 겁박하며 목을 죄니 마음 둘 곳 없는 백성 이리저리 방황하니 민주주의 되찾아서 자유세상 누려보세. 마음 들고 없는 백성 자유 찾아 희망 갖세. 정부가 파수꾼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있지도 않은 2리터 소리에 깜짝깜짝 놀라며 항상 두려움에서 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백성들을 잘 지켜주는 취임사 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반만 좀 지켜주십시오. 반만. 더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꼭 반만이라도 지켜주십시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